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황선호 부원장모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설명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2024년도 금융투자 부분 업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자본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이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업무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한편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해 업계와 금융감독원이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은 주식시장이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를 폐지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 금융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금리 등의 영향으로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경기 침체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부동산 PF, 해외 부동산 등 위험 자산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 업계의 경우 아직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랩 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 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 등 업계 전반에 만연한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도 나타났는 바 그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계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의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 관행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쳐 엄정 제재하는 한편 금융투자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부동산 리스크 대응에 감독 자원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내외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 건전성 리스크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를 통해 금융투자 산업의 위험 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동시에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정산 사업장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PF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업계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 적용 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큰 증권, 생성형 AI 관련 투자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감독 검사 체계를 정비하고 공모펀드 운용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모펀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차익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ATS 감독 방안 마련 등 자본시장 인프라 측면의 쇄신 및 개선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도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업계의 의견을 귀담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업무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금융투자업계의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KB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아시아시장 담당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 시장 관련된 내용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 저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서 많지가 않아서 핵심 내용 위주로 우리나라랑 연관돼서 보셔야 되는 세 가지 이벤트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 양회, 두 번째로는 제가 키워드 2개로 뽑아드린 중국이 취하고 있는 3저 전략과 미중 갈등,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양회가 어제부터 개최가 됐습니다. 양회에서는 우리나라랑 같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국의 성장이 얼만큼 정부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회가 사실 오늘 중요한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전에 힌트들을 좀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점심부터는 확인되실 수 있긴 하지만 제가 힌트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2월 2일자로 각 지방정부가 양회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파란색 선에 있는 31개 성시가 평균적으로 발표한 걸 보시면 GDP 성장률은 지난해 대비해서 좀 떨어진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6%를 평균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올해는 5.6%를 얘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표는 고정자산 투자, 그러니까 재정이랑 좀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지난해 평균치인 8.4%를 크게 하회하는 6.6%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중국이 올해 큰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할 의지는 상당히 낮다라는 거를 여기서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일선 도시 평균을 제가 따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게 오렌지 3개, 4개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국 GDP에서 기여도나 여러 가지 중요도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들인데 이들 평균을 감안해서 대부분 중국 중앙정부가 오늘 GDP 성장률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 평균이 올해가 5.1%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해 보면 다음 장표에서 보시는 위에 파란색 표에 있는 부분처럼 올해의 성장은 5%를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재정 적자율은 3%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숫자가 다소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 적자율은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도대체 이 5%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이 베이스가 낮았어요. 2022년은 중국이 봉쇄를 했기 때문에 경제 숫자들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2023년은 낮은 베이스 이펙트로 인해서 5% 이상을 달성했다고 하면 올해는 지난해에 기저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5%를 하겠다는 거지? 일단은 중국의 최근의 정책 기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이 양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기조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제가 큰 볼드로 두 번째 단락에 적어드린 것처럼 양회에서 강한 숫자를 말하지 않고요. 연중에 최소한 양회가 개최되고 한두 분기 경기가 진행되는 이 궤적을 보고 생각보다 하강 압력이 커지면 밑을 좀 받쳐주는 우리나라의 추경과 비슷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든지 준재정이라고 해서 PSL이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 채널인데 이거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정책은행들한테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한테만 대출을 해주라라고 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는 이 창구로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준재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5% 숫자를 최대한 사수하는 방향으로 올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그먼트로는 여전히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첨단 산업 육성. 그러니까 통신, AI, 반도체 같은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회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의 경기 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반기는 다소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부터 특히나 중국 경제를 볼 때 지금 가장 이제 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좌측의 선 차트에서 보시는 부동산입니다. 결국 부동산이 올해 업턴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국 경기의 궤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다행히도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를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뭐냐? 부동산 투자가 조금씩 올라오는 과정들에 들어와 있고 중국이 부동산 구조조정을 한 지가 사실 꽤 됐습니다. 2019년부터 했기 때문에 5년 정도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부채 조정들을 해왔고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 성과를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중국 정부가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일선 도시들 규제를 지금 조금씩 풀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에는 착공이 마이너스에서 이제는 플러스로 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를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을지를 좀 감안해 보면 여전히 부동산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차트에서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최근에 제조업이 굉장히 좀 요상한 형태를 띱니다. 뭐냐면 출고가 지수, 가격은 떨어지는데 출고 가격은 떨어지는데요. 신규 수출 주문 같이 주문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P는 떨어지는데 Q가 올라가는 이러한 사이클에 좀 들어와 있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입니다. 뭐냐 하면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염가로 그러니까 P를 계속 떨어뜨려서 Q를 팽창해서 전체 토탈 어마운트를 유지하는 전략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산업을 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랑 다 경쟁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우리나라한테는 코셔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철강. 중국 철강 기업들은 철광석을 매수해서 철근이라고 하는 최종재를 판매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두 개의 가격 괴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지 않은데요. 최근에 그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중국이 마진을 포기하고 철강 기업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물량들을 밀어내게 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착공이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수보다는 수출로 밀어내고 있다는 걸로 저희가 연결해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입니다.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중국이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난해 수출이 연간으로 마이너스 4%였거든요. 이 좀 희한한 부분들이 있죠. 중간에 선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간으로 자동차 수출이 중국이 거의 70%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량 기반으로 가격을 굉장히 떨어뜨려서 특히나 전기차 부분에서 수출 물량들은 대부분 세그먼트를 굉장히 저가로 해서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기여도도 높긴 했습니다. 러시아는 스위프트 트레이드 배제되어서 달러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항으로 수출도 사실 거의 50%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저가 전략들이 어느 정도 워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많이 좀 와닿아 있는 부분인데 전자상 거래. 중국의 알리바바 산하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핀도어 밑에 있는 테무 이들은 물건을 사보시면 알겠지만 제조 마진은 사실상 거의 포기하는 겁니다. 유통 마진을 확보해서 굉장히 Q의 팽창을 지금 유도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중국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3저 전략. 중국은 환율이 계속 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건비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중국 CPI, PPI 다 마이너스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기준금리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조달하는 자금도 낮고 물자의 가격도 낮고 인건비도 낮은 상황에서 수출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환율도 지금 약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에서의 주도력을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건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1, 2년 정도 경기를 버티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는 하박을 다지고 점진적으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짧게만 중국 전자상거래 업데이트 드리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글로벌리 가장 큽니다. 우측의 도넛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3조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 강자와 기존 강자들의 계속해서 이 마켓시어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틱톡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 또 오인이라고 부르는 이 숏폼 플랫폼이 2022년부터 전자상거래에 뛰어들기 시작해서 마켓시어를 굉장히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 강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가격을 내려서 출혈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현황이 이렇게 좀 전개되고 있다라 말씀드리고 리스크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중국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문제가 올해 들어서 조금 외형이 확장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헝다, 완다, 비구유한 같이 부동산 시행사 문제에 머물렀다고 하면 중주그룹 같이 신탁회사긴 하지만 금융권으로 문제가 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부동산 구조 조정은 제가 접근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중국 정부의 자구책입니다.
부채 문제 심각하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착공 계속 어마무시하게 늘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적으로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는 하다. 뭐냐면 일단 은행권으로 문제가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배드뱅크들을 먼저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배드뱅크는 중국에서 이제 AMC라고도 부르고 자산관리공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들 세 개를 통폐합해서 중국 국부펀드 산하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잘하려면 하나로 합쳐서 국부펀드 밑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용이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부채단에서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착공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성이 올해 사실은 제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만들어내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머니플로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랑 또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글로벌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MSCI 이제 EM이라고 하는 지수를 많이 참고하는데 이 신흥국 안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국가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국, 인도, 대만, 한국 이렇게 순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결국엔 경쟁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요 4개 국가에서 글로벌리 좀 선호하고 있는 국가는 좀 인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도로 최근 자금 흐름이 좀 주춤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요게 하반기부터 조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슈퍼 튜스데이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죠. 그러면서 하반기부터는 미중 갈등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 부상을 할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인도의 총선이 4월부터 5월 2달 전개가 됩니다. 여기 인구가 많고 시스템이 아직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서 2달 하는데요. 보통 우측의 선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선 전에는 수익률 기준으로 그려드렸지만 글로벌 자금 플로우도 유사합니다. 총선 전에는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총선이 끝나면 다시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총선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인도에서 워낙 낮은 멀티플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으로 정책들로 계속 나왔던 건 맞고요. 들어가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인도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이슈를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기를 너무나 염원하고 계실 텐데 아쉽게도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이 트럼프가 되면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2018년, 19년 사이클이 어땠는지 제가 복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뒤에 있는 차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9년 당시에 중국의 주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경기를 보시면 첫 번째 차트는 중국의 고용에서 제조업에서 고용과 그 다음에 수출을 그려드린 거고 옆에는 제조업 고용과 소매 판매를 그려드린 겁니다. 이 회색 음영 부분이 미국이 중국에 가한 무역 관세를 올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모두 다 줄줄이 흘러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의 기초 체력이 상당히 안 좋은 걸 앞에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도 레벨이 역대 없었고 그 바로 직전이 뭐였냐면 코로나였고요. 그 전이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빠른 속도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관세를 만약에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올린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 차트의 형성이 더 가파르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첫 번째 차트는 대만의 대중 대미 수출, 우측은 중국의 대중 대미 수출인데요. 크로스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크로스는 중국이 WTO 가입했을 때 2001년이었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로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점점 대미 수출의 이 비중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아쉽게도 중국과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20% 대 20%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상황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기를 좀 파악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좀 머리가 아프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드려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앞으로 관세가 전개되면서 이 크로스가 얼만큼 더 빠르게 형성될 건지를 앞으로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사운용에서 전략 ETF 운용 본부를 맡고 있는 이경준입니다. 네, 최근 ETF 시장 현황 그리고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2024년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 두 번째 발표로 아마 선정된 이유가 지난 2023년도 ETF 시장이 보여준 기록적인 성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요 차트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폭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그래프 추세를 보셔도 굉장히 이례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성장에는 아마 지난해의 이례적인 고금리 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 요 유형별 ETF 성장을 보시면 아마 ETF 시장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한국 ETF 시장은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어떤 투기성 위주의 상품 시장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작년 한 해만 보셔도 국내 레버리지 인버스 시장에서는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고요. 그 반면에 국내 금리형 그리고 채권형의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리 채권 ETF 시장의 성장으로 시장 전체가 42조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개인이 일반 계좌, 뭐 절세 계좌가 아닌 퇴직형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개인이 사신 부분은 한 2조 원 정도고요. 그 외 많은 부분의 리테일성 자금은 연금 계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은행 채널 역시 ETF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ELS 이슈라던가 이런 이슈 때문에 은행 채널은 매우 위축되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굉장히 이제 당시에 뭐 투자처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 당시에 금리형 ETF, 뭐 그리고 존속 만기형 채권 ETF라는 것들이 기관 투자가의 유용한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되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금리형 ETF라던가 채권형 ETF가 보수가 매우 쌉니다. 뭐 5bp, 3bp 이 정도 수준의 굉장히 낮은 보수의 상품들인데요.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 상품 시장의 운용 보수율은 감소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최근 ETF 시장의 특징을 뭐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형, 존속만기 채권형 ETF가 급격하게 성장했다. 뒤에도 숫자를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숫자로 성장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고금리 시장 상황이 영향을 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존속만기형 ETF 제도의 도입입니다. 사실 존속만기형 ETF 제도라는 표현이 뭐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재작년 11월에 도입이 되면서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인데요. 제가 ETF 시장 있는 동안에 이제 도입된 제도 중에 이렇게 마켓 타이밍이 좋았었나? 라는 겁니다. 좋은 상품이 없었습니다. 뭐 작년 11월쯤 레고랜드 사태쯤에 이 상품이 도입되었는데 그 당시에 YTM이 6% 이상 나오면서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금리로 보여주는 그런 상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성장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월배당 ETF입니다. 이 부분도 아직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투자 전략으로 투자자 사이에서 굉장한 관심과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월배당이라는 거, 매월 배당을 주는 상품의 특성상 장기 투자를 유지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아주 다 심플한 노후 전략을 수립하는 툴로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여기 오늘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많이들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마 내부에서 그런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뭐 직원들의 뭐 SNS라던가 뭐 광고 이슈들 이런 이슈들이 현안으로 계실 텐데요. ETF 시장 역시 핀플루언서나 SNS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ETF의 시장에 이런 SNS나 이런 핀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현상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형 존속만기형 채권 ETF의 성장입니다. 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형 ETF라는 게 뭐 사실
생긴 지가 2021년에 처음 상장됐었고 실제로 이제 성장을 한 거는 2022년도 이후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굉장히 성장을 해서 현재 규모 25조 원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 존속만기형 채권 시장은 재작년에 도입되었는데요. 7.6조 시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안정적인 상품의 도입으로 해서 예전에 ETF가 주식형 펀드의 대체제로서의 어떤 프레임으로서 설명이 되었는데 이제는 주식형 펀드의 어떤 대체제가 아니라 주된 자산 관리의 수단 중에 하나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존속만기 ETF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정부에서 도입하던 당시에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회사채 시장에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ETF라는 걸 통해서 그 액세스가 굉장히 쉬워짐으로써 굉장히 회사채 시장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 상품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의 ETF 연금 시장으로 혹은 ETF 시장으로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었는데요. 뭐 굉장히 전통적인 자산 시장의 어떤 미션 중에 하나,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2년 뒤에 돌려줄 자금인데 이걸 어떻게 운용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자산 관리상의 문제일 텐데요. 이 존속만기형 ETF라는 것이 2년 만기, 1년 만기, 3년 만기 형태로 상품이 출시되면서 그런 전세 보증금들도 존속만기형을 ETF 채권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지점에 같은 데 가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존속만기형 ETF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채권 ETF가 컨스턴트 매추리티, 그러니까 금리 리스크에 계속 노출되던 상품이었는데 이 존속만기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기까지 원금을 맡기면 만기 때 이자랑 해서 같이 돌려주겠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빠르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그 존속만기형 채권들 리스트를 보셨는데 소수의 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회사채 상품으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회사채 정도가 돼야지 금리형이나 예금형 상품 대비해서 그 금리의 상대적인 강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속만기형 ETF는 회사채 기초자산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새로운 현상은 월배당 ETF의 출현입니다. 재작년에 나타났는데 매월 안정적인 현금을 제공한다라는 특징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요. 월배당형이 별건가, 배당을 자주 준다는 거, 분기 배당 주는 거 똑같은 금액 주는 건데 월로 잘라서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저희가 투자자의 비헤이비얼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과금, 카드 결제 대금, 대부분 이렇게 그런 사이클이 먼슬리로 저희가 결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이클과 일치하게 매달 금융상품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측면, 그게 제2의 월급으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월 분배금을 내가 얼마 정도의 월 분배금을 매월 받으면 내가 Financially Independence 리타이어먼트 얼리라는 파이어 문화가 요즘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파이어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서 은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목하실 부분은 제가 연환산된 그 추정 월 분배율을 가지고 왔는데 8%는 흔하고 10% 연 배당률이 10%가 넘어가는 그런 상품들이 시장에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생 상품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전략들이 포함이 되면서 저렇게 높은 월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월 분배율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 상품을 이용해서 내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월배당 ETF의 아주 간단한 노후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솔루션으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운용사나 증권사에서 투자자분들한테 연금은 투자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TDF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TDF라는 상품을 설명할 때는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조정해 줍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나의 삶은 도대체 얼마를 소비하면서 살 수 있어? 내 삶은 내 연금은 어떻게 돼? 라고 하는 측면에서 명확한 답을 내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월배당 현금의 흐름을 주는 상품은 이제 그런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뭐 간단한 예시인데요. 뭐 연소득 6,400만 원 정도가 우리나라 평균 소득 가구인데 이분들의 OECD 공고의 적정 소득은 한 4,400만 원 정도가 된다. 근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열심히 납부하신 분들은 약 47%를 그쪽에서 대체가 가능한데 저 적정 대비해서 한 23%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저 부분 때문에 이제 연금 그 노후가 그냥 퍽퍽해지는 건데 저 부분을 월배당 현금 흐름이 이 정도인 상품에 얼만큼을 투자하면 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그리고 뭐 연금 크레바스라고 하는 약간 이제 무서운 표현들이 있죠. 연금 크레바스, 연금이 개시되기 그 사이에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니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의 자금을 내가 은퇴 전에 준비를 해야지 이런 연금 라이프, 우리가 풍족한 연금 라이프를 살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아주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투자자들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월배당 ETF의 매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월배당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앞으로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ETF 관련된 어떤 핀플루언서, SNS의 영향력인데요. ETF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상품마다 네이버 같은 데 가보시면 종목 토론반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간의 상품, 시황, 온갖 정보들을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나스닥 커버드 콜 ETF 굉장히 어려운 상품의 게시판에 있는 게시판을 제가 캡처해 갖고 왔는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투자자분들 사이끼리 하신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분배금은 도대체 언제 세전이냐 세후냐, 아니면 괴리율은 어떻게 되냐, 아니면 본인들이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내가 해봤더니 이 상품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다더라라는 형식으로 이 종목 게시판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교류의 장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상품을 인식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 SNS 등에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ETF 투자 전략이라든가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되게 재밌었고 언론에서 많이 노출됐던 사건이 그 이제 미국 배당 성장 지수를 추적하는 ETF를 두고 이제 각 운용사끼리 굉장히 첨예하게 경쟁하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사건의 이면에도 어떤 유튜브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저희 지금 저기 보면 에이스, 솔, 타이거 ETF 브랜드들입니다. 이 브랜드들의 배당 성장률, 보수,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매달 모니터링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유튜버들이 다수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희 운용사들이 운용 똑바로 하고 있는지를 이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여론, 유튜브에서 형성된 여론에 의해서 실제로 자금의 플로우가 바뀌는 것들을 저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미국 배당 성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수이나 경쟁이 일어났을 때 거의 실시간으로 유튜브 쪽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현상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운용사에서 어떤 조치를 하면 그분들이 그 투자자분들이 게시판에 와셔서 야 쟤네들은 저렇게 한다는데 너네는 뭐 안 해? 이런 식의 여론을 만들므로써 이제 각 운용사들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정도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의미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엄숙한 자리였으면 나루토는 안 갖고 왔을 텐데 나루토를 갖고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ETF 시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마 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이 핀플루언서들이나 금융 소비자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 블로그 게시판에서 어떤 품평, 어떤 이 상품에 대한 낙인 이런 것들을 사실상 한번 결정을 해버리면은 그 상품의 어떤 성장의 궤도가 사실상 정해지는 현상 때문에 ETF 운용사들이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아마 언론 같은 데 보시면은 제 운용사들끼리는 왜 이렇게 싸우지라고 이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금융 소비자들의 욕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이제 ETF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글로벌리 이제 투자의 민주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수단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데모크라티제이션 오브 인베스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하는 언론에서 이제 간단하게 ETF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표현한 헤드라인은 제가 가져왔는데요. ETF가 지난 30년간 금융시장에 어떻게 민주주의화를 일으켰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이 언론에서 던지는 것처럼 ETF는 이제 주차의 민주화를 이제 주도하는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금융 판매사랑 소비자가 하는 이런 모습이었죠. 뭐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그냥 사진인데요. 뭐 금융 판매사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아무 정보도 없는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비대칭적 정보 관계였다고 하면 이제 ETF라는 걸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 레버리지, 롱숏, 원자재 모든 거에 액세스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집단지성의 교류, 비교를 통해서 어떤 상품이 좋은 상품이냐라고 하는 과정들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면은 투자의 민주화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이런 경쟁들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런 경쟁들은 대부분 금융 소비자들의 이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그 투자의 민주화라고 하는 ETF가 불안전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매우 감소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발표한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저희 ETF 시장은 저희 금융 소비자분들의 권익 그리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서장국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업무 설명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일찍들 오셔가지고 아마 자리도 마치시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열띤 소원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금융감독원은 이제 어찌됐건 감독 규제를 하는 기관이고 여기 계시는 이제 업계 여러분들은 이제 감독 검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피감독 기관들이신데 그렇게 이제 감독 피감독 기관으로도 관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 모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계 모든 이제 자본시장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전부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보다 좋은 이제 자본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모두 다 이제 거기에 이제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저희하고 이제 여러분들 간에 전부 다 이제 동반자적 관계로 해서 보다 나은 자본시장 발전을 이루는데 올 한 해 좀 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런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랑 컨센서스를 이뤄가지고 같이 좀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업무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감독 검사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증권하고 이제 자산운용 모두 아우르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감독 부문, 그다음에 자본시장 검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자산운용 감독 검사 부분에 대해서 자산운용 감독국장이 설명을 드리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것이고 다만 저희가 지금 감독원에서 뽑아본 이제 리스크 요인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내 경제 상황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보다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뭐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 경제 역시 아직도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중국 등 해외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이제 경기 부진도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대내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따른 주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증권 산업의 리스크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통을 저희가 이제 업무 설명할 때 리스크 요인을 말씀을 드릴 때 통상 보면은 이제 잠재 리스크 요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작년 올해는 지금 많은 리스크들이 수면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물론 또 수면 아래에 있는 리스크도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는 좀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지금 가장 지금 증권사 관련해서 중요한 리스크를 제가 뽑는 게 이제 건전성, 유동성 리스크인데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PF의 지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증권사에서 투자하고 계시는 사업장들의 어떤 디폴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증권사의 건전성 리스크를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 저희는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작년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또다시 어떤 단기 자금 시장에 어떤 경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증권사의 어떤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도 여전히 저희는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감독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자사운용 산업 리스크입니다. 자사운용 산업 역시 어떤 지금 부동산 리스크, 그다음에 또한 이제 펀드 시장의 어떤 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내 부동산 시장 악화 시에 관련한 이제 대체 펀드 등에 대한 들의 이제 펀드 수익률이 하락을 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사의 어떤 건전성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우려를 하고 거기에 좀서 저희가 감독 상의 관심을 좀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지금 뭐 미래세 자산운용께서 좀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즘 이제 ETF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모 펀드나 이런 시장은 좀 아직도 지금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자본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어떤 펀드의 어떤 불균형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펀드 시장의 어떤 질적 개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래서 여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대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자본시장의 어떤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뽑아왔습니다. 금융투자 업무의 감독 업무 기본 방향입니다. 먼저 저희가 체계적으로 각종 리스크를 분석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다가올지 모르는 어떤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증권사나 자산운용 산업에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업 또는 건전성, 유동성에 대한 취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자 권익 보호입니다. 투자자의 재산 증식을 지원하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영업 방식이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새로운 이제 그 뭐 주식이나 펀드 같은 영업 방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신종 영업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민하게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투자자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선진화입니다.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제도나 감독을 혁신하고 자본시장 인프라의 국제화 선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 부문 검사 업무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올 한해 저희는 금융투자 부문은 핵심 사항 위주로 효율적으로 검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 통상 사회였던 정기 검사를 축소해서 위회로 줄이고자 하고, 대신 그리고 그다음에 수시 검사 계획도 약 한 40% 정도 이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감축 축소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사 업무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 사항 위주로 효율적으로 지금 검사를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동성 있는 유연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연속 승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3호 운용사 전수 검사, 그래서 지금 최근 H지수 관련한 ELS 판매 이제 증권사 검사도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튼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금융투자 검사 1, 2, 3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검사 풀제들을 활용해가지고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가장 기동성 있게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한 위법 사항 및 취약 부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저희가 많은 이제 보도 자료를 냈고 이제 검사를 실제 받은 지금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증권 운영, 뭐 자문 이렇게 서로 이제 각종의 라이선스들이 연계해서 뭐 불법 행위나 위법 행위가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형 검사에 저희도 검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등 국내 대체 투자가 이런 이제 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검사를 통해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본시장 감독 부문에 대해서 감독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증권업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밀착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관련 감독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영업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각종 규제를 이제 개편을 하고 증권사의 어떤 취약 부문에 대해서 예방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취약 관리자, 취약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인데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또 요즘에 이제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금융 투자업도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도 감독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증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뭐 한 해 한 해 이렇게 뭐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증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저희도 제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강화하려는 제도 감독이 필요하다면 혁신할 부분이 있으면 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 인프라를 국제화 선진화하는데 또 여러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이제 저희 이제 감독 방향에 대해서 좀 상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업계 체계적 리스크 관리인데, 먼저 이제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강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PF와 해외 부동산에 대한 개별 투자 건별로 모니터링 체계를 현재도 지금 하고 있지만 모두 한층 강화를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어떤 각종 부실화나 이런 데 대해서 선제적으로 업계와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부동산 NCR 위험의 산정 기준 및 취급 한도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과도한 지금 증권업권의 이제 부동산 쏠림 현상 때문에 결국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리스크를 좀 제도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업 행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투사가 굉장히 지금 10년이 지났고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투사의 어떤 기업 신용 공여와 발행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운영 자산비를 어떤 신용위협 특성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혹시 건전성 규제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도 저희가 감독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권사 영업금액 확대 및 영업 행태 다변화 등에 맞춰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증권사의 어떤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좀 더 종합적으로 저희가 모색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 부문 예방적 점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제가 이제 여러 번 반복드리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만큼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대응하고자 한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자금 시장 경색 등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사업의 유동성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몇 개월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이 그렇게 급격하게 호전되지는 않을 거로 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 현황도 밀착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취약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관련한 좀 상세한 감독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지금 ELS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이제 위험이 지금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ELS를 포함한 이제 파생결합 증권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 이슈 측면을 좀 균형감 있게 고려해서 합리적인 어떤 제도적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 저희가 11월에 지금 이미 시행이 된 상황인데 투자자 예탁금 이용률 산정 기준 모범 규정 관련해서 과연 회사들이 이걸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점검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투자업의 어떤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대응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증권사의 어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 권유 증가에 대비해서 각종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은 뭐 고위험 투자나 과다 매매 권유 등 어떤 이제 디지털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투자자 이익보다 증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만약 이제 준법 감시나 이렇게 감사 쪽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뭐 업무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증권사업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선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감독 혁신 부분입니다. 저희 앞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2013년에 정투사 제도가 도입된 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간 운영 성과를 한번 감독 측면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정투사 도입 취지에 10년간 어떻게 정투사들이 부업을 해왔는지, 그다음에 10년간 정투사들이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왔는데 과연 질적 성장은 이루고 있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감독 사이드에서 좀 판단을 해서 우리 정투사들이 이제 글로벌 라이브를 도약하기 위한 어떤 발전 방향 및 개선 과제를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공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 ATS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예비인가가 지금 나 있는 상황인데 관련한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최선 집행 기준 구체화 및 시장 감독관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기시하게 된 복수 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권시장 인프라의 국제화 및 선진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공매도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개인 간 어떤 거래 증권의 어떤 균등화 등 제도 개선도 열심히 저희 지원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무차익 공매도가 지금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도 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TF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올 한해 저희가 무차익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전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새롭게 지금 외국인 투자 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편 이후에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게 안착을 하고 있고 혹시 또 개선 방안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정밀하게 살펴보고 해서 뭐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좀 선진적으로 구축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검사 부분에 대한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 운영 연계형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형 사적 이익 추구 행위 검사, 그다음에 계열회사 간 거래 적정성, 증권 운영관의 겸업 업무 실태 등도 저희가 주요 지금 검사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겪으셨고 실제 검사도 받으셨고 아마 조치도 좀 예정이 돼 있을 거고 저희도 많은 여기에 대해서 검사 역량을 집중시켰는데 그래서 올 한 해는 저희가 금융투자 내부 통제는 말 그대로 내부 통제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필두로 해서 회사 스스로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을 잘 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지 않으면 이거는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는 금융투자회사가 내부 통제를 실질적으로 잘 구축을 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내부 통제 조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보고 체계도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잊지 않고 그다음에 금감원과 업계 간에 지속적으로 검사 관련한 소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사 운영의 연계형 불법행위 검사입니다. 먼저 증권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증권사, 운용사, 그다음에 투자자문사 등 복수 라이센스를 활용한 어떤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서 형사상의 책임도 강하게 지금 부과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라이센스를 인가를 받고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서 운영하고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작년 한 해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사익을 추구하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고객의 이익을 선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선취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시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견이 됐는데 올 한 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열회사 간 공동투자 또는 대규모 거래의 적정성도 적극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투자 과정에서 대주주의 어떤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계열 회사에 대해서 일괄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열사 간의 어떤 협업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협업 과정에서 이규 행위나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이제 계열사랑 같이 해가지고 컴플라이언스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증권사와 운영사가 증권과 운영을 이제 겸업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업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증권사의 인하우스 헤지펀드에 대한 어떤 불건전 영업 행위가 있는지를 검사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지만, 그다음에 수익자가 운영을 지시하는, 요즘 이제 사모 운영사 여기 많이 오셨는데, 그런 이제 어떤 OEM 펀드들이나 그다음에 그 회사 내 어떤 차이니스월 정보 교류 차단에 대한 적정성이 제대로 구축이 되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융투자회사 내부 통제 실효성 강화입니다. 저희 아까 황선호 오빠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저희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증권회사의, 특히 증권회사의 내부 통제 부서의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재 점검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감사 전문 인력의 확충이나 독립적인 감사 및 준법 감시 조직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개선 등을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면 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사고 적시보고 체계도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저희가 이제 금융사고 보고 실태 점검 결과 미보고나 지연보고한 사례가 굉장히 다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회사 내에서 보고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업무 프로세스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치가, 즉 이제 형사벌이나 이런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한 기준인 협회 이제 금투협의 금융범죄 고발 기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감원과 업계 간의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취약력 발견 시에 이사회 감사위원회 직접 저희가 설명을 하고 주요 지역 사례와 검사 관련한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검사, 특히 검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계와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산운용 감독과 검사 부분을 맡은 자산운용 감독국 임권순 국장입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지체가 됐네요. 예, 먼저 자산운용 감독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중복적으로 뭐 연계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오니까 좀 중복적으로 좀 얘기가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자산운용 또 회사 입장에서 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도 자산운용 산업 감독 방향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자산운용 업권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 및 대응, 또 펀드 시장 투자자 보호, 그다음에 펀드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운용 업권 리스크 모니터링 및 대응입니다. 올해는 그 대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서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또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부동산 펀드 리스크 관련해서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한 리스크를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실질적인 운용 성과를 좀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만기별로 분기별로 만기도라는 펀드에 대해서는 매각 현황이라든지 리파이낸싱 여부, 또 이제 세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서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동산 신탁사와 관련해서는 국내 부동산 경기가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라든지 시행사에 대한 그 리스크 현황이 부동산 신탁사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유동성과 관련된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또 이제 리스크 현황도 철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방형 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제기구인 FSB하고 아이오스코에서 이제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인데요. 위기 발생 시에 그 개방형 펀드에서 펀드런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영국에 이제 스윙 프라이스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업계하고 같이 고민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펀드 시장 투자자 보호입니다. 2015년도에 이제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사모운용사의 진입이 좀 크게 늘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펀드 시장의 역동성과 또 이제 건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모운용사의 진입과
유지 요건 강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부속격 사무 운용사가 적시에 퇴출되지 않고 있는 좀 상황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무 운용사에 대한 직권 말소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잔존 수탁고 처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는데요. 해외 부동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했는데도 펀드의 기준 가격에는 이제 적시에 반영이 좀 되지 않고 있어서 어떤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초에 그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해서 이제 개략적인 내용이 좀 발표가 됐었고요. 이 부분을 좀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펀드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펀드 관련된 제도 개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관련 인프라도 좀 확충할 예정이고요. 업계에서도 아마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금감원에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ETF 시장의 건전한 이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ETF의 운용사, 증권사, 거래소, 투자자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심층 진단을 실시하고 소규모 ETF 정리라든지 또 운용 공시 규제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공모펀드 시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를 좀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펀드 관련된 정보들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협회 또 거래소 등에 좀 분산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데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이 연계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단일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용사의 등록 심사나 또 펀드 보고 관련해서 금감원의 전산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자산운용사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업무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운용 검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 검사 방향도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자산운용 업계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또 리스크 관리 강화, 또 검사 효율성 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운용 업계의 사익 추구 행위 등 중대한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대주주 불법 신용 공유라든지 횡령 및 배임, 직무정보 이용과 같은 불법 부당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신탁사, 자문 일임사, 또 PF 등에 대한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열사 간 대규모 거래에서도 불법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계열회사 간 일괄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에 대해서도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포상을 확대하는 등 불법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대체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외 부동산 및 대체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펀드나 대체 투자 펀드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기준의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는 통상 딜소싱을 하는 증권사나 운용사 또 펀드 판매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부실이 우려되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입체적인 연계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OEM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탁사에 대해서는 몇 번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잔여 준공기한 1년 미만인 사업장이나 또 공정률 갭이 높은 사업장 등이 많아서 부실 우려가 큰 부동산 신탁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정교화된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탁원과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다트 공시정보 등을 연계해서 펀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위험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또 맞춤형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테마 수시 검사 중심의 유연한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테마 검사의 예로는 법령상 보고 의무 위반이라든지
상호운용사의 대출 중개, 주선 업무의 적정성 등 같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 업계에 대한 내부 통제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부 통제상 중대한 취약 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회사의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위험관리 기준 미마련된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유하여 예방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